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영화는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네, 봄이 왔어요, 진짜로. 오늘 녹음하러 나오는데 더웠죠? 기온이 온도가 확 올라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무서운 게 저번 주까지 너무 추웠거든요, 사실. 네네네. 근데 오늘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좀 당혹스러워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갑자기 확 따뜻해져가지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녹음을 또 3월에 하고 있지만 방송도 4월 4일에 나가잖아요. 아마 이때는 벚꽃이 만개하지 않았을까? 저는 올해는 벚꽃을 보고 말겠어요. 작년에 못 봤거든요. 계획 있어요? 어디 가실 거예요? 그냥 가까운 윤중로라도 이번에는 꼭 걸어볼 생각이고. 가실 거면 평일에 가세요. 절대 주말에 가시면 안 돼. 근데 저는 벚꽃만큼 많은 사람을 보는 것도 좀 재미있고 묘미인 것 같아요. 사람 구경하는 거. 윤중로가 저들은 행복해 보인다. 윤중로가 어디죠? 여의도. 여의도. 그리고 이 근처에 또 우리 안양천이 있더라고요. 여기 녹음하는 안양천 근처에. 벚꽃길 진짜 예뻐요. 안양천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 가보려고요. 예. 거기 그 꽃길이 되게 길고 나무들이 엄청 커가지고 지나가면서 구경하기 되게 좋은. 감독님하고 같이 가야죠. 가봅시다.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한번 걸으러 가봅시다. 날 네, 좋을 좋아요. 때. 미니님은 계획 없어요? 봄에? 저는 다 다음 주에 촬영이 시작이 벌써 돼가지고 아마 이 녹음한 게 나갈 때쯤이면 크랭큰 직전이어서 아마 밤을 새고 있지 않을까 하고 뭐 오늘도 장소 헌팅 갔다가 와가지고 열심히 프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니님은 좀 일복은 그래도 타고났어요. 이게 맞아요. 또 엎어질 뻔할 건 또 촬영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다행이다 약간 진짜. 반반의 확률이었는데 들어갑니다. 가더라고요. 진짜 봄을 맞이하고 있는 언니들 여기저기 나들이 많이 다니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뒤에 이어서 하루님이 세이노의 가르침을 듣고 드디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돌아오셨군요.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저희가 녹음 안 하고 있을 때 하루님 얘기를 좀 나눴어요. 맞아요. 우리 기다리면 어떡해. 그 표정은 뭐야? 되게 얄미웠어 방금. 약간 DM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 TV로 이랬었어. 보여드릴까. 진짜 저희도 걱정 많이 하고 있고 안부 궁금했는데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정기 후원자 돌비윤님께서 진짜. 돌아오셨군요. 너무 반갑고 익숙한 목소리 기분이 좋습니다. 행여 컴백 안 할까 걱정했는데 역시 믿음에 답해주신 언니분들 오래가유. 돌비유님 정말 매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잊지 않고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또 그다음 저희 처음 남겨주시는 분 같은데 마들렌 미우님께서 외계인 듣고 남겨주셨어요. 순간 설계자가 들어간 게 이한이라는 말을 이한이 배우 몸에 들어갔다고 들어서 내가 잘못 영화를 이해했나라는 크나큰 오해를 했어요. 돌아온 회차의 책은 읽지 못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번 회차는 영화관에서 관람한 영화라 기억과 감상평을 떠올리면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외계인 되게 재밌는데 왜 망했는지 모르겠어. 나 정말 맥스 멱살 잘못 뺐잖아요. 맥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미니님이 없어요. 나중에 저희한테 개톡으로 자기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셜록님이 되게 분노의 빡침이 느껴진다면서. 그때는 제가 제 감정에 치여서 잘 몰랐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랑님도 못지않게 아니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면 또 최동원 감독님하고 일을 하게 될 우리 미니님이 피해를 볼까봐 네네 한번 조금 더 제가 좀 맥스는 챙겨주신 멀리 것입니다. 보냈어요. 맥스는. 저희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레드몽님께서 저도 외계인 완전 재밌게 봤습니다. 1편 보고 1년 또 어떻게 기다리지 했는데 2편 보고 이래서 오래 걸렸나 보다 할 만큼 연출도 훌륭했고 인물들도 하나하나 다 살리고 빠른 전개의 마무리까지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한 편으로 만들었으면 관객이 1.5배는 더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쵸. 250만까지 노려봤을 만한데. 250만. 아, 너무 슬프다 근데. 그래서 맥스님 얘기했잖아요. CJ 듣고 있냐고. 이건 CJ의 잘못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저희는 너무 재밌게 봤다라는 거. 보통 이 재밌게 보신 언니들이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욕을 할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아직 댓글이 더 필요하다는 거. 많이 네.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인생샷 뒤에 여자들 에피소드에 소담 12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감독님 편집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책으로 수다 떨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해요. 언니들 재밌게 듣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아 이거 소담님이구나. 네, 저희 게스트로도 살롱의 게스트로도 참여해주셨고 팟빵 팟캐스트 게스트로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소담님이 추천해주신 인생샷 뒤에 여자들로 녹음을 했거든요. 그날 너무 재밌게 녹음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후기까지 남겨주셔서 정말 2번, 3번, 4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꼭 다시 들어봐야겠어요. 그리고 또 에머슨님이 외계인 듣고 남겨주셨습니다. 돌아오셨군요. 반가운 목소리 다시 들으니 좋네요. 외계인 저도 2편 개봉할 때 몰아봤는데 흥행에 실패했는지 왜 흥행에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염정아님 연기 보며 또다시 팬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역주행 갑시다. 진짜. 염정원님 팬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 저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진짜. 아티스트 컴퍼니 연락 좀 주세요. 신사옥 주소를 알아내서 함께 가봅시다. 아리가또님 다시 돌아오셔서 기쁩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감독님, 셜록님 목소리 들으니 오랜 친구 다시 만난 느낌이라 너무 즐겁네요. 충전 잘 하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저도 한동안 읽으며 많이 맞았는데 사람은 계속 맞아야 하나 봐요. 옛 습관을 버리기 힘드네요. 맞아요. 언니들의 얘기 들으며 많이 공감됐습니다. 계속 맞아 하며 들었습니다. 책을 다시 한번 꺼내봐야겠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혼나줘야 돼요. 진짜 세이노의 가르침 언니들 이참에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네. 네. 그리고 외계인 에피소드에 9768869님이 남겨주셨는데 소리까지. 알람이 왜 안 떴는지 컴백 정말 감사합니다. 한동안 팟캐 노매드였는데 팟캐는 역시 셜록님과 감독님 목소리로 들어야 한다는. 돌아오시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외계인까지 아직 듣기 전인데 벌써 재밌네요. 이제 어디 가시지 말고 쭉 함께 해주세요. 네, 쭉 같이 함께 해주세요. 자주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분 그 대구에 계신 청취자분 맞아요. 맞죠? 앞에 우리 한번 010 찾아봐야 붙이지 말라고. 되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스티티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외계인 맥스 잠깐 또 소환해야겠네요. 맥스 만드는 거 보면 밥도 못 사 먹습니다. 영화는 그냥 영어로 즐겨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살짝 스텝 스멜이 나시는데 저도. 관계자 아니신가? 이거 최동원 감독 아닐까? 그런가? 약간. 아니면 맥스님 지인? 제 지인이면 저랑 비슷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관계자 아닌가? CJ? CJ 듣고 있나? 너냐? 정말 댓글 이렇게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에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댓글의 힘을 받고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꾸준히 자주 오셔서 댓글과 응원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지난달에 미리 책과 영화를 고지를 드렸었는데 그때 고지 드렸을 때는 위대한 개츠비 그리고 혐오스를 마치고 일생으로 돌아오겠다. 이 영화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나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철롱님이 급하게 해외에 잠깐 다녀오시느라고. 네. 저희가 아까 이 녹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장난으로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책이나 영화를 바꿔야 되나 지금 생각이 든다고. 왜냐면 저희가 이 작품을 가지고 녹음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요. 벌써 2번이나 지금 녹음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해결을 하느라고 사실 오늘 참석을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잘 해결을 해서 극적으로 해결이 돼가지고 저에게서 오늘 사실 원래 갤러리로만 참여를 하려고 하다가 또 다행히 오늘 선정된 책이 굉장히 또 짧은 단편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다행히 오는 길에
또 오늘 함께 나눠볼 얘기는 읽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공지를 드렸지만 급작스럽게 네. 새로운 책과 새로운 영화를 선정을 하게 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책은 범유진 작가의 아홉수 가위라는 단편집입니다. 이 책에는 총 4편의 단편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얇아요. 이게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두께가 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이어서 급하게 이제 책을 바꾸면서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선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살롱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진행을 같이 했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요새 우리가 아홉수를 지났지만 되게 아홉수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아홉수 같아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아홉수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홉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책도 좀 보면 얇고 읽기도 편하고 쉽고 맞아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언니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해서 선정을 한 책입니다. 너무 완벽한 선정이었어요.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도 이렇게 쾌하게 읽을 수 있는 우리 이런 거 몇 권 더 킵해놔야 될 것 같아. 여기 시리즈가 많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킵해놓은 책이에요. 제가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갈 때 제가 몇 권 이제 이 중에서 하나씩 꺼내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창고에 넣어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이제 제가 쭉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전가옥 쇼트 시리즈의 10번째 책 아홉수 가위는 안전가옥 스토리 공모전 3관왕이라는 기록을 보유한 범유진 작가의 단편집입니다. 이 작가의 특징은 경계에 있는 인물의 슬픔, 아름다움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그려왔고요. 그리고 특히나 인생에서 가장 스펙터클한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10대, 20대 에너지가 폭발하는 이야기들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보면 거의 10대 시절, 20대 시절의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서 저희가 단편을 저랑 미니님이 한 편씩 선정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를 해왔다가 다행스럽게 그쵸. 란님이 갤러리로만 있는 건 너무 아까워. 참여해야죠. 제가 저의 단편을 선정을 하진 못했지만 네. 일단 저의 이 책에 대한 감상은 너무 일단 전 재밌게 읽었어요. 네네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주제예요. 저는 약간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약간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도요. 네. 그리고 짧은데 굉장히 강렬했어요. 강렬하고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겪었던 어떤 일들과 맞물려서 제가 느끼게 된 감정들도 되게 좀 많았고. 씨앗 얘기를 하면서 그쵸. 터트려 봅시다. 그리고 뭔가 분노, 그러니까 뭔가 사이다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서 되게 통쾌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가장 장점은 짧다. 짧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짧다. 핵심이죠. 네. 저도 일단 책이 되게 얇아서 호감이 좀 갔었고 되게 몇 시간 만에 책 한 권을 뗄 수 있다. 우리 책을 뗀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책 한 권 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또 여러 장르를 한 번에 짧은 시간 안에 느낄 수 있는 약간 종합 선물 세트 맞습니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이 단편이 4개 정도 들어있는데 그 각 단편마다 장르도 다 다르고 그 분위기도 다 달라서 되게 복잡한 감정을 짧은 시간에 느껴주게 하는 그런 좀 특이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가의 장점이 그거 같아요. 여기 총 4편의 단편이 수록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1호선에서 빌런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블랙 코미디. 진짜 블랙 제목부터 코미디. 재밌어요. 제목부터. 약간 판타지도 있고 판타지도 있고 SF 그쵸? 맞아요. SF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르인데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이제 어떤 뭐 난적들이라고 해야 되나? 난적들을 이렇게 빌런을 처치해 가는 과정에서 통쾌함도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쭉 이어져 있고 아주 작은 날갯짓을 너에게 줄게는 학교 안에서 벌어질 법한 어떤 피해 상황들 있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가해자들은 충분히 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들만 계속해서 응어리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나에게 만약에 초능력이 있다면 그 초능력으로 이 학교를 쓸어버릴까 말까 이거를 선택하기 바로 직전에 단편이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게 만드는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아홉수 가위는 우리가 정말 많이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숫자 9가 들어가는 그 해마다 얼마나 많은 고통, 고난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이 잘 담겨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뜻하지 못한 어떤 인물의 등장으로 내가 힐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쭉 전개가 되는 이야기이고 어둑신이 이끄는 밤은 이거는 저는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게 감동이 있어요.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전이 되게 중요한 단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형제의 되게 애달픈 사랑?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찐한 형제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아니 정말 저도 2편밖에 못 읽었지만 나머지 2편도 지금 빨리 되게 읽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북이 책이 짧아서 그런지 되게 싸더라고요. 6,300원에 샀거든요. 맞아. 부담 없이 사서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저 이 책이 또 좋았던 거는 끝을 정확하게 안 내줘서 좋았어요. 그냥 이런 장르의 책은 정말 문 닫는 것보다는 문을 열어주고 이랬습니다. 상상에 맡기는 당신이라면? 이렇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제작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볼까요? 이 책의 화자는 아시죠? 29수에 딱 닥친 청년입니다. 좋을 때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좋을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29. 아홉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불길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죽어서 성불하지 못한 사람이 헤맨다는 땅속 깊은 밑바닥을 구천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구천에 구자가 들어가 있는 숫자가 19, 29, 39, 49 이렇게 90대 때 끝장나네요. 그러네. 10년 동안. 그래서 9수가. 네. 그렇기 때문에 불길하다라는 9수의 생일을 맞이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화자는 20대 29의 여성이고요. 집안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생활을 하다가 어렵사리 학교도 뭐 알바해가면서 대학 등록금 겨우겨우 갚아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려는데도 계속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들어간 게 여행사였는데 여행사를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냥 계속 팀원으로 팀장만 3명인 되게 작은 여행사인데 팀장 셋에 사원 하나. 사원 하나 죽어나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는 주어진 업무들을 잘 처리해 가면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너는 네가 쪼달아서 몰랐던 거지. 다 알고 있었어.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화자는 계속해서 뭔가 계속 아싸로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가해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늘 참고 말 못하는 그런 제대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계속 피해를 입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사귀던 남자친구가 돈이 없다고 자기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그들이 나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은 너의 신장을 떼가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구라 아닌 구라를 쳐가지고 이 화자가 정말 알뜰살뜰 모아놓은 전세, 월세 보증금에 적금까지 다 깬 돈을 들고 튀어요. 더 열받는 거는 이 남자가 그 돈을 빌리는 핑계로 너가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돈을 벌어보려고 사업을 하다가 이거를 빚지게 됐다. 너 때문이라고. 그래서 책임을 지우는 거야. 근데 너무 웃긴 건 얘는 나를 만나면서 한 번도 결혼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다. 딴 여자 헷갈린 거 아니야? 도대체 거짓말이 너무 티가 나잖아. 그래서 겨우겨우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남자친구가 갖고 튀고 그리고 고시원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고시원으로 들어가 생활을 시작하는데 고시원 알죠? 비용이 창문이 있으면 5만 원이 더 비싸고 창문이 없으면 5만 원이 더 싸고 이런 방인데 창문이 없는 싼 방으로 들어가서 생일을 맞이하는 순간이 이제 펼쳐지죠. 근데 마침 이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스트 프렌드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제 그냥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한다는 말이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딱 전화하자마자 어떻게 됐어? 회사에서 잘리고 남자친구는 돈 들고 튀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으니까 그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휴 호구야 호구 넌 진짜 호구 이런 말만 듣고
완전 좌절하게 되는 거죠. 티네 친구가 티야. 미니니? 맥스 아니야? 친구 맥스? 그러면서 이 화사가 결심을 합니다. 아, 나는 정말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 죽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어린 시절에 같이 보냈던 할머니가 살았던 집, 지금은 폐가가 된 그런 집으로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 공간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찾아가서 벌어지는 일들이 담긴 단편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저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그 할머니 집이 어딘지 구체적인 위치는 안 나오는데 좀 약간 산간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이 방치된 이유가 할머니가 가족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유일한 유언이 이 집은 건드리지 말아라. 맞아. 이래서 이 집이 방치가 된 거였어요. 음. 근데 저 한편으로는 와, 저 유언을 듣고서 저게 그래도 시골이지만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들어줬을까라고 했지만 그 뒤에 또 이유가 나오죠. 그쵸. 그렇죠. 가족들이 팔지 않았던 이유는 할머니의 유언 때문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홉수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화자처럼 막 진하게 남아있는 거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냥 매년이 아홉수 같아. 진짜. 매년 매해가 정말 아홉수 같아가지고 내가 특별히 29, 19, 39에 힘들었나? 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그 전에도 후에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서 언니들 혹시 아홉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저도 딱히 더 힘들었거나 덜 힘들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저희 그냥 삶의 연장선에 있었다? 그냥 그런 느낌이고 사실 감독님하고 저하고 삼재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창 우리가 함재였을 때 한 해만 버티자. 이제 우리 맞아. 날 삼재다. 이제 삼재가 끝났는데 또 삼재. 그래도 삼재야. 삼재야. 나 지금도 삼재 같아. 나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아홉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시작을 하는 0과 1을 뭔가 새로운 스타트로 치기 때문에 뭔가 끝이란 느낌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조바심을 느끼기 때문에 안 하던 걸 막 시도해보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하는 게 아닐까? 앞자리 바뀌기 전에 뭔가 해보려다가 뭐 저도 크게 아홉수라서 힘들었다라기보다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한 30대 초중반까지는 계속 힘들었었기 때문에 9나 9이라서 막 힘들었다 이런 건 없었고 그렇다고 뭐 지금 덜 힘들다거나 지금은 돈이 많다는 건 아닌데 약간 지금은 나이 들어서 좀 안정감이 생긴 그냥 그 정도? 근데 뭐 저도 막 삼재 이런 거 좀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삼재인지 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제가 또 1월생이어가지고 이게 아홉수가 내가 39의 아홉수인지 40의 아홉수인지 이것도 잘 계산을 못해요. 저도 빠른 색인데 그걸 띠로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냥 힘들면 힘든가 보다 하고 뭐 아홉수에 대한 특별한 그런 인식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나 올해 아홉수잖아. 아홉수라서 이렇잖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 29의 기억과 39의 기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29이 훨씬 불안했거든요. 불안하죠. 네. 이게 확실히 뭐 아홉수여서일 수도 있지만 29에서 30이 되는 그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내가 지금쯤이면 되게 큰 사람이 됐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거. 내 미래가 과연 내가 상상하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갈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시기가 나이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맞아.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자기가 나이가 어려도 되게 어른으로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그게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어른이다라는 인식을 안 하고 산 지가 되게 그러니까 그게 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나이가 많을 때도 아직 내가 너무 애 같으니까 이 힘든 것도 그냥 젊은 날에 뭐 내가 미친 짓 해도 이건 젊은 날에 객기고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좀 무서워지기 시작한 시점들이 이제 내가 너무 이제 어른이고 세상에서 이런 책임을 내가 안고 살아야 되고 그걸 제가 스스로한테 지우는 순간 조금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홉수의 관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계속 약간 그런 무게감이 지누려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나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현실이 가까이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뭔가 그러면은
많아 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중압감을 주는 나이가 그 아홉수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게 위로를 주는 부분도 있는 게 핑계를 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 일은 어떻게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냥 아홉수라고 그래. 맞아요, 내년에 맞아요. 괜찮아질 거야. 이것도 맞다. 음. 이것도 맞다. 아홉수라 힘든 거지. 지나면 괜찮아져. 그럼. 다 지나가면 돼. 맞아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지. 9수가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지금이 제일 힘든 거야. 맞아. 이렇게 위로해주는 느낌. 근데 아마 이 작품의 화자처럼 29의 언니들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맞아.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함에서 오는 실수들도 많이 할 거고, 근데 그런 실수들 때문에 너무 좌절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화자는 여튼 9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셜록님이 말한 어떻게 보면 좀 그 이유를 거기에서 찾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할머니가 살던 폐가를 찾게 되는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에서 귀신을 만납니다. 너무 흥미진진했어. 귀신을 어떻게 만나게 되죠? 귀신을 잠을 자고 있다가 가위가 눌려요. 그래서 자기 몸 위에서 나가 하고 이제 귀신을 만나게 되는데 집 밖으로 나가! 이제 이 주인공이 너무 귀여운 게 놀라지를 않아. 왜냐면 난 죽으러 온 거기 때문에 무섭지 않은 거지. 이 귀신이 타격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던지려고 가위를 놓고 자는데 너무 웃긴 거는 또 이제 막 날 괴롭히는 거 그 다음날도 나가 하는데 가위를 던졌는데 가위가 귀신을 맞고 떨어져요. 머리에 이 설정이 너무 재밌었어. 가위가 아파. 가위가 아프대. 귀신이 맞고 아파해. 그쪽 구석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막 문지르고 있어. 귀여워. 그래서 저 한편으로 이 설정이 너무 좋았던 게 나하고만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나는 일단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의 경계가 이 귀신인 거야. 나도 곧 귀신 될 거거든. 곧 죽으면. 그냥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대면이 너무 약간 저한테 되게 재미있었고 신기했고 그 컨셉이 너무 좋았어요. 이 자체가. 그리고 귀신도 귀신의 사연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사연 없는 사람 없다고. 죽어서도 사연이 있어. 그래서 죽어서도 이게 또 끝이 아니라는 걸 이 귀신이 계속 가르쳐줘요. 너 뭐 굶어 죽으면은 진짜 걸신 들린다 그러고 뭐 야 나 어떻게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 약간 그런 거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제 주인공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죽어서도 끝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가르쳐주면서 또 이 주인공은 또 고민을 해요. 맞아요. 어떻게 죽어야지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너무 약간 재밌는 컨셉이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귀신이 계속해서 집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는데 화자는 난 여기서 죽을 건데 왜 나가야 되지? 하면서 뭔가 옥신각신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또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이 화자가 폐가잖아요. 거의 쓰러져가는 집인데 이제 열심히 광을 내고 닦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랬더니 그 귀신의 얼굴도 바뀌는 거야. 맞아. 얼굴이 좋아하죠. 아니, 귀신 얼굴이. 그래서 이건 뭐야? 처음에 만났을 때 귀신에 대한 그 묘사를 하는 장면도 되게 재밌었는데, 비록 머리는 산발이고 안색은 새파랗고 눈가는 판다 저리 가라 할 만큼 시꺼맸지만 특수 분장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못 볼 정도로 끔찍하진 않았다.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밥도 먹게 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딱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귀신이 얼굴이 살짝 핏기가 돌고 눈가에 다크서클도 옅어져 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의 모습이 특수 분장 상태였다면 지금은 몸이 많이 안 좋은 사람으로 보였다. 이런 표현들. 근데 여기서 귀신을 좀 의인화처럼 시켜서 정말 사람처럼 좀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네. 왜냐면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얼마나 얘는 재밌겠어요. 그치. 처음으로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가위도 이제 맞아보고 그리고 팝콘 같이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이 귀신은 새로움의 연속이에요. 맞아. 새로운 경험에 되게 하루하루가, 취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지점부터 사실은 이 전까지는 이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단편인데 네. 두 번째 단편이 조금 어두운 맞아요. 느낌이어서, 그리고 이 단편의 시작도 좀 이 답답하고 그런 좀 막막한 현실의 주인공을 보여주길래 얘는 또 얼마나 힘들려고 이러나 약간 이것도 좀 어두운가? 그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이 귀신이 나와서 가위에 맞는 순간부터 갑자기 장르가 코미디로 변하면서 완벽한 코미디. 너무 아기자기한 귀여운 장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내내 너무 귀여워 하면서 봤었고 예전에 귀신이 산다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네. 장서희 배우 나왔던. 네, 장서희가 지방령으로 나오고 지방령으로 나왔구나. 찬승원 선배님이 이제 처음 집을 장만해서 마련해서 들어간 집이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같이 편을 먹고 그 귀신의 한을 풀어주는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했었는데 이 단편도 저는 영화로 나와도 되게 재밌을 것 저도요. 같은. 여기는 이제 여자 귀신과 여자 집주인이니까 근데 둘 다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저도 이거 보는 내내 이거 좀 어떻게 하고 싶다. 맞아. 저는 근데 진짜. 연극으로 나오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연극도 좋을 연극도 것 좋을 것 같겠다. 같아요. 네. 좀 뭉클했던 게 그 가지고 온 식량을 다 먹으면 이제 죽기로 결심을 했던 건데 맞아요. 귀신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일한 그 식량인 라면을 이제 나눠 먹으면서 그걸 빨리 다 먹게 되면 자기도 빨리 죽는 거지만 그리고 이 귀신이 먹고 나면 그 음식의 맛이나 풍미가 다 사라져도 사실 맹맛이 되는데 이 설정도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저도 맞아요. 저 제사밥 없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나도. 난 맛있던데. 그럼 우리 항상 이거 맛있는데 이게 왜 조상들이 나왔대? 배가 불러서 그런 거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설정을 더 재밌게 해석하는 것들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런 귀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흥미로운 설정들, 그런 에피소드들이 너무너무 재밌었다. 근데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도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했을까 싶은데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이 화자는 8살 때까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는 어떤 비밀이 있었냐면 그 할머니의 집안 대대로 신기가 맞아, 무당. 대대손손 내려와지는 그런 집안인데 할머니가 신기를 물려받는 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집안에는 계속 그쵸. 할머니가 안 받지 좋은 일 않으면 같죠. 자식들한테 이 신기가 또 대물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동네에서는 다들 불길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했던 과거의 할머니 경험들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요. 근데 이 귀신과의 관계는 여기서 귀신이 자기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도 얘기하거든요. 1935년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친구였던 거야. 그래서 친구여서 되게 관계가 돈독했는데 할머니가 먼저 이 집을 떠나서 생활을 했었고 자기는 이 동네에 계속 오래 남아있었는데 집이 워낙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굉장히 좀 뭐랄까 학대를 당했죠. 학대를 당하고 아이도 유산하고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겨나서 결국엔 자기만의 집을 짓고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집이 바로 이 집이 할머니가 나중에 사게 되는 그쵸. 집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그 남편이 또 못났던 게 어디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 잘 살아 그러고 그 그렇지. 집에 불을 내버린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래서 재혼도 해놓고 그 여자가 우물에 몸을 빠뜨려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이 되는데 할머니가 미안해서 이 친구한테 맞아. 미안 때문에 이 집을 사서 거기다가 제사도 지내주고 하면서 거기서 쭉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중간중간 나타났는데 할머니가 이제 안 보이게 하려고 부적을 태워서 애한테 계속 먹여요. 잿물을 잿물을. 먹이죠. 그러니까 아이도 약간의 그런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발달한 할머니로부터 그런 유전적인 기질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도 어릴 때부터 어떤 음성 같은 게 좀 들리고 하니까 애가 그런 소리를 할머니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잿물을 부적을 태운 잿물을 먹게 하고 절대 내가 가졌던 그런 신기가 얘한테는 물려지지 않도록 대물림되지 않도록 했던 노력들이 중간에 보이고 어른들이 와서 이제 그런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애가 듣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아파 알아 누우니까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어린 게 왜 화병이 나? 뭘 그렇게 속으로 사겼어? 왜 너까지 그래? 아서라 참지 마. 싫은 게 있으면 싫다고 해. 상대방에게 말해도 돼. 참고 참아서 죽은 여자들이 이 땅 아래 이미 너무 많아. 저 우물 안에도 한 명 있지 않느냐. 그러니 아가 넌 그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말이
계속 평생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머릿속에 남았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따라가 생활을 하면서 엄마는 계속 참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라서 참고 또 결국 병이 나서 이제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아, 저는 이제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되게 따뜻했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좀 감동이 몰려온 부분은 이 반전 후예요. 사실 저희가 이 결말을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원래 이제 이 화자가 이 할머니 집으로 갈 때 택시를 타고 가잖아요. 맞아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기사님이 난 이 이상은 못 들어간다고, 야 저기 귀신 나온다, 너 가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내려주고 이제 떠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화자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미 4일이 지난 후의 설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4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그래서 자기 잔고에 있는 70만 원이 이제 있으니까 읍내까지 가서 돈을 뽑아갖고 먹을 걸 사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신발을 신어요. 근데 이제 이 귀신이 말하는 거지. 아카시아 꽃을 닮은 그 과자. 팝콘. 팝콘을 처음 먹어봤는데, 야, 너 올 때 그거 사와라. 이렇게 너무 얘기를 해요. 맛있었다 이거지. 정말 이거 할머니가 외출하는 소녀딸한테 하는 진짜 얘기지. 올 때 뭐 사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캐주얼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갔는데 그 기사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기사 아저씨가 왔다 갔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택시를 탔더니 여기 토마토하고 김밥이 있는데 먹으라고. 갑자기 나 좀 황당했어. 뭐지 이거 갑자기? 나도. 그래서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보는데 사실 자기가 저 집을 샀었다. 근데 꿈속에서 계속 가위가 눌려갖고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한동안 괜찮다가 널 내려주고 그 귀신이 계속 나타난 거야 꿈속에서. 그래서 얘 좀 데려가라고. 얘 좀 데려가라고. 살려달라고. 네, 네,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혹시 몰라서 그때부터 계속 여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굶어 죽는다 이렇게 소리쳤다. 맞아. 그래서 토마토랑 김밥을 사서 맞아. 왔다 갔다. 그러고서 이제 읍내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핸드폰을 충전을 하고 켰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막 들어와 있는 거죠. 은경이라는 친한 은경이한테 베프. 친구한테.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뭐 돈 받아갖고 뭐 살라고 하는데 연락을 해봤더니 야, 너 지금 어디야? 걱정의 투로 이제 막 또 근데 그 친구는 일단 내가 보니까 애정이 없는 게 아닌데 애정은 있어. 그냥 세게 걱정이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되니까 잔소리한 거야. 잔소리. 대신 화를 내는 거 그냥 잔소리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야, 너 남자친구 있잖아. 전 남자친구 네 돈을 갖고 튀었던 걔한테 연락 왔다고. 제발 돈을 갚게 해달라고. 나 그것도 너무 웃겨. 제발 그래서, 돈을 갚게 해달라고. 그래서 얘기인즉슨 그 남자의 꿈속에 귀신이 나타나서 맞아. 돈 갚으라고 이 새끼 있어 이런 식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돈 내놔 하면서 얼굴 핥히려고 한대. 제발 돈을 갚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주인공은 팝콘을 정말 많이 사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슬픈 거야.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그냥 돌아가서 같이 또 이제 그 일상을 보내겠지?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결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 친구는 지금 자기의 삶보다 조금은 더 나아지겠지만 글쎄 이게 사실 결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 나빠질다 말할 수 없지만 너무 이게 힐링인 관계잖아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끝나지 네.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살아있는 친구도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없거든. 저는 사실은 귀신도 귀신인데 이 화자 주인공에게 좀 이입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 계속 참고 살아오던 맞아. 그런 주인공이 여기서 그래도 귀신이랑 밥도 나눠 먹고 나름 베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가 죽으면 누가 이 집 치워주냐. 맞아. 그럼 너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특수분장한 얼굴로 돌아갈 건데 어떡해? 막 그치.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귀신이 빨리 좀 가주라고. 나 너 때문에 불편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맞아. 근데 거기서 울컥하면서 이게 약간 그 귀신이 나의 마지막 그런 한 줄기 그런 동아줄 같은 거였는데 이 세상에 어떤 정붙이고 있을 그런 사실 이 세상 것은 아니지만 그런 존재였는데 얘마저 나한테 가버리라고 하네 라고 하면서 막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막 그동안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귀신한테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나 이래서 힘들어서 이래서 죽으려고 막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할 때 저도 같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 참으면서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그걸 드디어 터뜨릴 대상을 만났고 맞아. 근데 그게 귀신이었지만 그리고 그 귀신이 그 얘기를 듣고 전남친한테도 찾아가주고 택시기사한테도 찾아가주고 하면서 그 뒤로는 계속
재밌는데 찡한 그런 느낌으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에피소드들도. 그러니까 참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게 뭐냐면 정말 삶은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언제 누구한테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든 뭐 죽은 귀신이든 어떤 형태로 내가 도움을 받을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의도치 않게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누굴 통해서라도 나도 역시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또 내 삶도 그만큼 더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이 단편의 맨 마지막 구절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맞아요. 아홉수다. 지옥처럼 괴로운 일이 가득해 아홉수라면 인생의 대부분이 아홉수다. 그러니 이 29의 여름도 언젠가 평범하게 지나간 과거의 일부가 되리라. 조금만 더 견디자. 견뎌야 할 일만 견디는 날을 보내자. 나는 팝콘을 입에 넣었다. 팝콘에서는 서늘한 위로의 맛이 났다. 이미 위로를 충분히 받았고 새로 살아갈 만한 어떤 삶의 힘? 원동력 같은 거를 이 과정에서 화자는 얻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이 친구는 또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단편의 엔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표제작다운 맞아요. 그런 단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다음 작품 미니님이 선정한 저는 이 단편집의 첫 번째 단편인 1호선에서 빌런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목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목부터 재밌어.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를 좋지 않아? 읽기도 전에 이건 분명 내 스타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조 감독님한테 이걸 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이 내용이 길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진짜요? 있어요. 그 장르도 막 혼합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좀 길 수도 있다는 거 미리 경고드리면서 근데 이게 좀 뭐랄까 K 장녀로 대표되는 주인공 최고은 씨가 나오는데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는 그냥 외톨이 그 자체. 엄마, 아빠, 남동생이 똘똘 뭉쳐서 자기끼리만 가족이고 이 고은이는 계속 그냥 K 장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계속 남동생 서포트하고 자기는 뭐 학원 가해도 못해. 그냥 이 남동생에게 모든 집안의 서포트와 애정이 다 돌아가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연히 가져야 될 내 시간, 돈, 기회 이 모든 걸 다 남동생한테 양보해야 되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K 장녀인 최고은 씨가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이 집에서 탈출해서 서울에 있는 작은 웨딩홀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번 돈은 다 동생한테도 쓰고 막 집 생활비로 써가지고 집을 구할 돈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 회사랑은 멀지만 오산에 있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왕복 거의 3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집을 구해서 어쩔 수 없이 1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1호선에는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여기선 빌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캐릭터 강한 우리 친구들이 많죠. 거기에는 지금 뭐 여기 책에서 나온 설명했던 빌런들을 얘기하자면 화려한 코스튬을 입은 자르반 84세. 근데 자르반이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약간 인도 무슨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짐칸에 올라가서 아래를 노려보는 블랙 스파이더맨 그리고 예수만세 불신 지옥을 외치는 콘스탄틴 이런 막 너무나 많은 우리가 한 번쯤은 봤던 것 같은 그런 빌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이 물건을 펼쳐놓고 5일장처럼 5일에 한 번씩 달리는 지하철에서 장판을 펴는 장에 판을 펴는 5일장 할머니도 있고 이 5일장 할머니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보안관 할아버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캐릭터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1호선을 타고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데 그 웨딩홀에는 탁 팀장이라는 정말 그 회사에 한 명쯤 있을 법한 빌런이 존재하는 거죠. 가장 큰 빌런 아닙니까? 근데 빌런. 정말 슈퍼 빌런이에요. 슈퍼 빌런이에요. 진짜로. 그 직장 내 빌런들의 모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렇지. 뭐 성희롱은 당연하고 뭐 괴롭힘, 태움, 뭐 별의 별짓을 다 하는데 근데 이사장 낙하산이야. 그래서 절대 잘리지 않아. 그런 약간 그런
베네핏을 타고난 약간 금수저는 아닌데 그 절대 낙하산 같은 존재여가지고 계속 회사에서 사고를 쳐도 잘리지를 않는 거예요. 꼭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근데 고은 씨도 사실은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여자인 게 출근하고 얼마 안 돼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또 막 와서 이렇게 성희롱하고 막 몸을 만지고 이러니까 술김에 손에 잡히는 생 삼겹살로 탁 팀장의 싸대기를 날려버릴 정도로 그 이후로 탁 팀장이 유독 또 고은 씨를 더 괴롭히는. 근데 너무 웃긴 게 후회하는 게 깻잎으로 때릴 걸. 그러니까 상처로 때린 거 맞아. 왜 상처였나? 왜 하필 내 손에 잡힌 게 삼겹살이었을까? 그러니까 나 그런 것도 너무 웃겨.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이 회사에서도 자기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심하고 이 집을 떠났지만 가족들도 계속 전화해서 돈 달라, 뭐 해라, 뭐 이 남동생에게 뭐 해줘라, 막 이런 어택이 아직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이 너무 고달파.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1호선을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일장 할머니가 좌판을 펴놓은 걸 봤는데 거기에 유독 다 불투명한 병인데 하나의 병이 좀 투명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살까 말까 잠깐 고민하는 찰나에 보안관 할아버지가 뛰어들어오지 않고 느린 너무 급해. 나무늘보처럼 하지만 근데 보안관이야. 그 나름 최선을 다해 뛰어 들어와서 그 할머니가 도망치는 그 찰나에 고은 씨한테 이거 네 거야. 너랑 파장이 맞아. 너랑 파장이 맞으니까 5천 원 받네. 강매. 5천 원. 난 그냥 줄 알았어. 근데 결국 돈은 받고. 그래서 어버버 하는 사이에 그걸 받고 5천 원을 주고 할머니는 도망가는데 지하철만큼 빨리 달려. 저 여기서 약간 이 세상 사람은 아니구나. 뭐 그런 약간 느낌이 들고. 근데 저 여기서 되게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보안관 할아버지가 엄청 느리고 나이도 많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 보안관 할아버지를 보면서 망할 새파랗게 젊은 놈이 여기까지 쫓아왔네. 이런 대사 같은 게 나 너무 센스 있는 거야, 작가님. 그러니까 지들이 웃기지만 거기는 좀 약간 외계인 컨셉으로 나오잖아요. 지들끼리는 92, 80 어린 거야. 그런 느낌.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새파랗게 젊은 게 아직 70밖에 안 돼가지고 이런 것처럼. 그런 사정들이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결국은 강매당한 그 병을 가지고 집에 오게 되는데 약간 이게 열어보니까 씨앗 같은 거여서 거기다 물을 넣고 뭐 일단 뭐 속는 셈 치고 그냥 키워보자 하고서는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자라서 파리지옥이라는 꽃이 있어요. 이렇게 맞아. 잎이 열리면 그 안에 파리를 잡아다가 이렇게 가두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있는 실제 그런 꽃이 있는데 그렇게 생긴 게 막 이렇게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괜히 샀나? 이런 약간 고민을 하던 찰나에 또 회사에서 탁 팀장이 또 사고를 쳤어. 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회사의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서 찍은 사진들을 공유했는데 그중에 누군가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 올라오면서 그게 공론화되고 그 피해자인 윤이나 씨가 고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또 피해자는 회사를 나오기 힘들게 되고 이 탁 팀장은 자기는 이게 뭐가 큰일이냐 하면서 계속 뭐랄까 이렇게 그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꾸 이걸 피해가려고만 어떻게 하고 해서든지 무마하려고 회사도 덮어주려고만 하는 그치.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런 같은 피해를 당했던 여자 이제 직원들한테 그 고소를 했던 윤이나 씨가 좀 도와달라 같이 좀 이 고소했을 때 법정에서 진술을 해달라. 왜냐면 당신도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냐. 같이 너도 찍혔을 수 있는 거다. 그런 상황에 이제 진술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 상황인데 탁 팀장은 정신 못 차리고 또 회식 자리에 와서 막 이렇게 만지고 막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 탁 팀장이 자기가 설치했던 카메라를 회수하러 그 회사로 갈 예정이다. 그렇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날에 이 탁 팀장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그 파리족 같은 그 꽃에서 나온 열매를 사실은 그 보안관 할아버지가 그거 위험하다. 그거 잘못하면 그게 발화를 해서 폭발이 된 적도 있으니까 그 열매 조심해 라고 경고를 해줬음에도 너무 이 세상이 힘드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그걸 먹어버렸거든요. 내 알을 다 먹어버려. 씨앗 4개를. 거기서 나온 씨앗을 4개를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날 회식 때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탁 팀장이 그 카메라를 다음날 다음날 이제 수거하러 수거하러 간다. 간다. 그래서 그 수거하는 현장을 내가 잡아서 저 탁 팀장을 엿먹이겠다. 엿먹이겠다는 생각에 그 회식 자리가 끝나고 몰래 회사에 들어가서 그 화장실에서 기다립니다. 그 카메라도 막 자기가 찍어놓고 증거라고. 그 옆칸에서 기다리다가 탁 팀장이 와서 그 카메라 수거하는 걸 이렇게 손을 뻗어서 옆칸을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탁 팀장이 또 그걸 캐치해버려. 걸렸어. 너지 최고은. 너지. 나와! 이러면서 탁 팀장한테 걸려서 둘이 막 거기서 몸싸움을 하고 탁 팀장한테 머리채를 잡혀서 막 화장실로 끌려 들어가는 찰나에 갑자기 이 주인공이 어제 먹었던 그 씨앗 중에 하나를 웩 하고 토해버려. 버렸는데 잠시. 왜냐면 어떻게 결말을 됐을까? 여기서 지금 결말 한 장면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정말 왜냐면 결말을 지금 얘기해 버리면 책을 다 읽어주셨어요. 위험하기 지금. 때문에 얘기할 게 없어. 미안합니다. 사실 결말도 써왔어. 결말을 얘기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결말을 듣기 전에 언니들 한 장면 남았어. 한 장면. 한시 결말, 남았거든요. 결말 그 남았어. 한시는 막판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콱 하면서 뭔가가 나왔다. 까지만. 그게 뭘까요? 상상 그 이상의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단편에는 되게 여러 빌런들이 나오는데 되게 귀여운 1호선 빌런들도 있고 진짜 빌런인 탁 팀장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작가는 그런 회사 내의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있었지만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그런 방관자들도 일종의 빌런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생활에서 혹시 이런 빌런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이 단편에 나온 빌런들 중에는 누가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 항상 최대 가해자는 엄마 같아요. 가족. 엄마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 팀장 그냥 안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든 살면서 크고 작은 빌런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나의 개념을 형성해 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틀을 나에게 주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커서 친구들이 말하는 어떤 야 이거 이런 딸들도 있대라는 걸 하고 내가 그때까지 모를 정도로 나는 가스라이팅을 그렇게 당해온 건데 엄마는 같은 여성이면서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포기하고 희생하는 어떤 삶을 계속 강요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고은 씨의 최대 빌런은 엄마다.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신기한 게 저희 윗세대면 이제 제 엄마 아빠 세대잖아요. 근데 엄마도 분명 그런 부당한 걸 요구받으면서 살아왔어. 근데 본인이 또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엄마한테 배웠던 봤던 그걸 똑같이 한다는 게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아마 본인이 이게 가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할 전혀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부모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딸한테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전혀 못 느낄 건데 저도 사실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도 이제 오빠 위주의 집안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 목소리를 냈죠. 왜 오빠한테만 그래 그러면서 항상 소리를 지르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이제 아빠가 몰래 막 챙겨주는 것도 있고 나름 숨틀 구멍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엄마가 보여줬던 항상 그런 선수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고 저도 만약에 오빠가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오빠를 챙겨요. 그런 모습을 저도 저한테 보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소리 친다고 바뀔 수 있는 뭔가는 아닌 것 같고 보고 자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기 때문에 지금 세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 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딸 가진 친구들을 얘기해보면은 오빠만 위한다. 남동생만 그런 위한다. 얘기예요?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엄마가 주는 약간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근데 그 이성이기 때문에 엄마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들들을 애인으로도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있나 봐 진짜로. 네, 네. 그래서 뭔가 딸하고의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딸하고는 가질 수 없는 어떤 공감과 교감이 좀 또 다른 게 있지 않나. 기대하는 게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남편한테 찾지 않는 남자에 대한 모습을 아들한테 바라고 있는 것도 찾으니까. 있는 것 같고. 우리 예전에 그 미성년 얘기할 때도 한번 영화. 나왔었는데 그때
그 김소진 배우님이 이제 늦게 그쵸. 김윤석의 이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 자기의 고등학생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병원 갔다 왔는데 아들이래. 엄마 너무 든든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생각했지만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렇지. 애가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엄마 든든해. 사실 근데 전 이 대사가 되게 자기적이거나 누가 저런 말을 해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 그러니까 막내 이모도 삼촌 태어났을 때 삼촌을 본인이 키우느라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갔고 불과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러니까 8살 때 본인이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6살짜리 이제 남동생을 키워야 돼서 키워야 돼서 학교를 9살에 들어갔어요. 불과 우리 이모도. 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먼 얘기 같지도 않고 이게 지금도 저희 엄마도 당연히 제 동생 남동생 이렇게 오기야 멋이야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키우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걸 넘어서 약간 저는 가족이어도 나에게 부정적인 기운과 그런 걸 주면 전 과감히 끊어내야 된다. 이런 엄마 끊어내야 된다. 뭐 1년에 한 번만 봐도 족하다. 저는 적당히 받는 선에서 그 선을 넘으면 가족도 끊어내야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랑님보다 좀 더 간.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막 엄마 아빠한테 좌지우지되고 남동생한테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지. 언니들 더 단호해지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받는 영향이 가장 크고 그리고 저는 가족의 모습에서도 좀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빌런을 둘러싼 다른 타자들이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보면은 직원들이 앞에서는 탁 팀장이 힘이 있으니까 다 우쭈쭈 하는 거야, 탁 팀장을. 특히 남자 직원들. 근데 뒤에 와서는 왜 이런 사진을 찍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아니 그 뒤에서 하는 말을 앞에서 해줘야지 이게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데 또 이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 나서서 얘기하면 우리한테도 피해가 갈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이 사진 돌려보는 거 그냥 우리끼리만 보고 끝이지 이게 설마 밖으로 새나가지 않겠지? 이 정도인 거예요. 방관자인 거죠. 방관자. 그러니까 저는 방관자들이 제일 싫어요, 이제는. 방관자들이 가장 무섭고 그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제 마음에 들어왔던 인물이 진시영 선배라고 과거에 자기의 동료가 성희롱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탁 팀장을 고소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도와줘요, 진시영 선배가. 근데 도와주는데 결국에는 이 피해자가 지쳐가지고 고소를 취하해버리고 그냥 합의해버린 거야. 근데 진시영만 새가 된 거야. 그치. 이게 또 얼마나 나는 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줬는데 결국 나만 피해를 입게 돼. 이게 또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탁 팀장은 사실 이제 공정하게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니라 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더 맞춰줘야 되는 상황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웃긴 영상을 봤던 게 이게 이제 직장인들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약간 그런 걸 누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이 뭐냐면 동방신기의 최강창민하고 어떤 사회자하고 같이 이제 시민을 만나는 약간 이런 자리인데 그 남성 시민이 저 동방신기 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최강창민 씨가 노래 한번 불러주시죠 그러는 거야. 뭘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전 미라클을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최강창민이 미라클은 슈퍼주니어 거지만 그래요. 좋아하신다면 불러드려야죠 하고 그냥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너무 웃긴다. 댓글이 야 동방신기도 사회생활 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참고 살아야지. 야 어디 가서 이제 진짜 결혼도 힘들다 하지 마. 가장이라고. 저도 그거 빵 봤어. 터졌는데 너무 웃기다. 그래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나의 생계를 벌어먹는 수단이나 나의 어떤 자아실현 수단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하고 산지 되게 오래된 게 관계가 사실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관계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나는 나의 역할을 하고 그냥 월급 받는다 그게 아니고 그게 관계는 공정하지 않은 많은 관계들이 맞아. 있고 참아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삼성까지 들어가서도 꿈이 치킨집을 하는 게 꿈인 그런 사회의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탁 팀장의 주변 사람들도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우리가 보면은 이 한 사람 없으시면 정말 평화로울 텐데 하지만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그 K 엄마들한테 학습이 됐듯이 또 다른 탁 팀장이 나타날 거라는 거. 맞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맞아 법칙이라고. 맞아. 그 얘기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빌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겠죠. 또 음. 누군가가 나타나게 하겠지. 맞아. 근데 저는 이 단편에 되게 좋았던 지점이 결국에는 이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빌런을 처단하게 된 엔딩이 맞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 단편의 엔딩을 말씀을 자, 드려야 이제 될 것 쏘세요. 같아요. 이제 말할 수 있어. 탁 팀장의 최후는? 아까 이 고은 씨 입에서 뭐가 나왔죠? 막 탁 팀장한테 막 머리끄댕이를 잡혀가는 와중에 고은 씨 입에서 열매가 한 알이 탁 하고 나오는데 그 열매가 막 커지더니 천장만큼 커지더니 탁 팀장을 왁 하고 잡아먹어버려요. 그 파리지옥 같이 생긴 그 큰 열매가 얘를 확 잡아먹어버리더니 막 꿀럭꿀럭꿀럭 하더니 왁 하고 이 탁 팀장을 도로 뱉어내버리는데 얘한테도 굉장히 싫은 존재였겠죠, 이 탁 팀장이. 근데 뭘로 뱉어내냐, 똥이 되는 겁니다. 이 똥 같은 인간을. 이거 대사가 너무 웃겼어. 여기 같이 보는 거야. 그 진시영, 윤니와 그리고 이 화자까지 같이 최고은이 같이 보는 거야. 뭔가 둥그런 덩어리들을 보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똥이네요. 탁 팀장님이 똥이 되셨군요. 이 대사도 너무 웃겨. 나 이 책 보면서 똥? 이럴 수 있다고? 이러면서. 아니 이게 탁 팀장님 똥이 됐잖아. 이것도 아니고 탁 팀장님이 똥이 되셨군요.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대사 쓴 것도 너무 웃겨. 너무 당연하다. 사실 좀 당연하기도 하지. 너무 똥 같은 짓을 하던 그러니까. 사람이라. 그래서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다 정말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하게 다 수습해가지고 화장실 변기에 넣고 수거해버려.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냥 물까지 내려. 물도 2번 내려. 한 번 더. 확인 사살까지 하고 다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결말을 맺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 결말? 똥이라는 게 아무리 똥 같은 인간이어도 똥으로 변하는 건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되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판타지여서 좋았던 게 이래서 탁 팀장이 어떻게 가고 뭐 경찰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막 이게 아니라 너무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다 쓰레받기 가지고 와서 이거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죠. 이렇게 똥을 치워버리고서는 각자 이렇게 믹스커피 항상 탁 팀장한테 타다 주던 그 커피를 각자 셋이서 타 마시면서 이 단편이 끝나는데 뭔가 작은 승리 같으면서도 이 뒤가 그렇다고 이 뒤에 어떻게 쟤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하나 없이 되게 해피엔딩으로 잘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맞아요. 이건 정말 소설이나 영화에서만이 줄 수 있는 통쾌함? 아니 연극이면 없겠다. 갑자기 똥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영화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왜 영화로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그러면은 승리호처럼 될 것 같아. 근데 똥 같은 인간을 그냥 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상상력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제가 더 엔딩에 좋았던 건 최고은이 아직 3알이 남았잖아요. 자기가 네. 먹은 열매가. 그렇습니다. 근데 쿠키 같은 결말이 하나 더 맞아요. 있죠. 그때 엄마한테 연락이 오는 거지. 돈 보냈니? 딸아 돈 보냈니? 이런 문자를 보면서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 3명이 있죠. 남아있고 나에게 남은 씨앗도 3알이지. 보험 먼저 가입하지. 이런 현실적.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아? 그 뭐였지? 사닫고 나오는 링의 엔딩 같은 느낌. 맞아요. 비디오 들고 가는. 맞아요. 참. 그래서 저는 이 엔딩이 되게 유쾌하면서도 판타지로 끝나서 해피하게 끝나서 참 재밌었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끝났어요. 아 진짜 책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딱 이렇게 남기고 싶어요. 유쾌, 상쾌, 통쾌, 그리고 감동이 있는 그런 책이다.
저는 어둡고 귀엽고 슬프고 재밌고 이 복잡 버라이어티한 감정을 한 권에 다 느낄 수 있는 책. 저는 인생은 믹스 커피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 4개 이야기 중에 2개만 봤는데 작가님이 믹스 커피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믹스커피 되게 뭔가 많이 나와. 이 앞에 이야기 아홉수 가위에서도 믹스 커피가 떨어져서 사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인생의 달콤함을 주는 대상? 약간 이런 계기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맞아요. 삶은 지금을 즐기면서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맞습니다. 진짜 오늘을 견디는 게 진짜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네. 아홉수 가위로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 나눴는데 다음 주에는 이 2024년 첫 천만 영화 파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영화 파묘와 함께 우리 어두컴컴한 이야기 즐기게 한번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